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한마당 기출 해설 강의 맡은 윤윤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 청소년 경제 한마당 기출 문제를 해설하게 됐는데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 강의들을 통해서요,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한마당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제 한마당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면서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맡은 부분은요, 미시 파트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총 5개의 강의를 진행을 해 가게 될 테고요. 첫 번째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이론, 그리고 요소 시장과 공공경제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영역, 미시경제학 영역들을 쭉 해설을 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총 15개의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 한마당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와 9회 모의고사에서요, 8회와 9회 경제 한마당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여러분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강의, 소비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경제 한마당 8회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가지고 있죠? 자료실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문제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 먼저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회 7번 문제고요. 우동국 식약청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돼지고기의 가격과 거래량을 조사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 가운데 하나다, 그죠? 가격과 거래량을 조사했고요. 그림과 같은 관찰치를 수집했습니다. 이런 관찰치들을 수집했어요. 1999년부터요, 2007년까지 이러한 관찰치들을 쭉 만들어낸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그죠? 이 기간 동안 쇠고기는 해외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전량 수입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돼지고기는 축산기술의 발전으로서 공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확인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이때 수요의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은 뭐라고요? 이때 수요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 이 기간 동안, 언제? 99년부터 2007년 동안 수요의 변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가 되죠. 뭐예요, 여러분? 가격과 거래량인데 수요량이에요. 그죠? 가격과 거래량, 가격과 수요량,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수요는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수요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관찰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수요 곡선이다라는 걸 추론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수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본다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수요 곡선.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1999년을 나타내는 이 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수요 법칙이다, 그죠? 이 수요량을 다 모은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수요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요. 모든 가격대에서. 됐죠? 자, 이렇게 관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과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죠? 더불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수요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잘 수요 법칙이 굴러갑니다.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네요. 2004년에서부터 2007년까지의 관계를 보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데, 그죠?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격은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예요, 여러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요. 와, 이 그래프 생전 처음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선택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조금 더 응용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당황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 개념들을 조금 비틀어 놓고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응용하고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연습하시면 경제 한마당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그죠? 이러한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은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래프는 딱 두 가지였어요. 그죠?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고요. 또 어떤 그래프 있었죠? 요렇게 가수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하나 있었어요. 요 두 가지 그래프 덤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그래프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요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기펜제다. 그죠? 그래서 기펜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에 기펜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펜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열등제예요. 열등제야. 근데 그냥 열등제가 아니라 그 열등성이 심한 열등제예요. 열등성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해.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펜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열등성이 아주 심한 재화, 열등제 중에서도 열등성이 아주 심한 재화를 우리는 기펜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요. 우리 이제 선택지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의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그냥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추론해낼 수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999년에서 2004년 중에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네요. 그죠? 가격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소비량은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번 문제 1번 선택지 맞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2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2004년에서 2007년 중에 쇠고기의 소비량은 줄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쇠고기는 해외에서 전량 고정된 가격으로 뭐만 먹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 문제는 나와 있죠. 그죠? 우동국 사람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만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가격이 하락했는데 사람들이 돼지고기의 수요량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체제 관계에 있는 쇠고기의 수요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쇠고기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왜 쇠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왜 감소하게 되냐면 얘가 열등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요.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막 사 먹다가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시 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를 사 먹던 돈에서 옛날에 100원이었는데 50원을 그죠? 100원에 사 먹던 돼지고기를 50원에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쉽게 말하면 그냥 50원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원 남은 걸로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열등제라고 했잖아. 이 열등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열등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립되는 재화가 정상제란 말이지. 그럼 정상제와 열등제의 구분 기준은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재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수요량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많이 사 먹는 재화 정상제.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안 사 먹는 재화. 옛날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라면을 막 먹고 있었는데 이제 돈이 생기면 내가 밥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밥은 뭐가 돼요? 정상제. 그죠? 라면은 돈이 생겨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안 사 먹게 되니까 열등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해서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죠? 소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돼지고기를 찾아오는 것보다 더 많이 뭐라고요? 돼지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고기를 사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제이기 때문에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기펜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열등한 재화이다. 뭐에 비해서요? 쇠고기에 비해서. 그렇죠? 단지 스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우동국에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돼지고기의 소유량을 줄인다고 해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소고기 막 그죠?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두 재화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핵심 뭐라고요? 열등제. 뭐? 소고기에 비해서 열등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지고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돼지고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떨어진 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된 걸로 뭘 사 먹는다고요? 소고기를 사 먹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고기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는 거.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해됐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을 이은 선은 우동국의 돼지 수요 맞죠? 수요곡선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다만 수요곡선이 예외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번이요. 우동국의 국민들에게 돼지고기는 열등제의 성격을 가진다. 빙고 확인했죠, 그죠? 5번이요. 우동국에서는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과 첫 번째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요. 관찰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수요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우리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더불어서 기펜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요 곡선의 예외적인 현상, 이런 것까지 대체제,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훌륭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경제 한마당 8회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회 10번 문제입니다. 자, 동건국은 전기 난방 또는 등유 난방만 사용하고 있고요. 독점 사업가인, 자, 이제 핵심은요, 전기 난방 또는 등유 난방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자전력이 등유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뭐라고요? 등유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동자전력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등유만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등유만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에 국내 등유 가격이 국제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했어요. 반면에 전기요금은 정부의 가격 규제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죠. 뭐예요, 여러분? 등유의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러면 등유로 난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생긴 거죠. 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반면에 전기요금은요. 전기요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 규제로 변함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사람들은 등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걸 줄이고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왜요, 여러분? 얘는 가격이 변화가 없고 얘는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자전력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판매 수입은 줄어들겠죠.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사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입 등유를 딱 살펴보니까 등유 보일러에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부분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이겠죠. 손실률 20%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걸 투입했는데 손실률 20%, 80%가 전기로 생산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보니까요. 100을 투입을 했는데 손실률이요. 65%야.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기는 생산되는 전기는 35%란 말이지. 이 문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얘는 대단히 효율적이죠. 뭐에 비해서요? 효율적이에요. 반면에 전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맞죠? 100을 투입했는데 얘는 80이 나오고요. 얘는 100을 투입해서 35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효율적이야? 등유 생산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얘의 가격은 등유로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가격은 등유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비효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단지 등유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그리고 정부가 가격의 상승을 제한했다라는 것. 그래서 전기요금은 그대로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효율적인 선택을 버리고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추론해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이해하고 나면요, 여러분, 뭐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이요. 등유 수입량은 증가했을 것이다. 왜요, 여러분? 이게 또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딱 답이 나와 있죠. 얘는 효율적이에요. 100을 투입하면 80만큼을 만들어내고요. 근데 얘는요,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100을 투입해서 35만 나오고 65를 빼고요. 35만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비효율적인 등유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포기하고요. 전기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전기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효율적인 전기 난방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더 많은 등유를 필요로 하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억이요. 등유 수입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고요. 자, 요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등유 수입량은 죄송합니다. 자, 등유 수입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등유의 수입량은요, 증가하게 된다고요. 왜 증가한다고요, 여러분? 네, 효율적인 생산을 포기하고요, 비효율적인 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80만큼 만들려면요, 80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내려면 얼마만큼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2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 이상의 등유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수입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기억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 볼까요? 전기 보일러의 판매량은 감소했을 것이다. 전기 보일러의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효율적인 등유를 포기하고 전기 보일러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전기 보일러의 판매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고요.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동자 전력엔 수지가 악화되었을 것이다. 맞죠? 왜요? 등유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돼.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디귿도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그죠? 4번이 간단하게 이해되면 이 문제 전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등유 소비는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땡! 그죠? 왜요? 더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문제까지를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요. 사람들은 때로요. 뭐라고요? 효율적인 생산을 포기하고 효율적인 걸 포기하고 비효율적인 걸로 갈 수도 있다. 왜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전기요금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이론에 가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9회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 한마당 9회로 넘어갔네요. 다시 소비자 이론의 9회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이론 파트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윤정은요, 빵, 책, 우유를 소비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까탈스럽고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문제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추론해 보면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빵과 책과 우유를 소비합니다. 세 가지 재화를 소비하는데요. 각각의 지난주에 빵과 책과 우유의 가격은요. 20원, 30원, 20원이었고요. 그래서 7개, 3권, 6병을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곱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소비량은 얼마? 가격은요. 350원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건 계산 안 해줘도 되죠? 자, 350원이 나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빵, 책, 우유의 가격이 각각 30원, 20원, 30원으로 변했고요. 이번 주에 소비량이 이제 이게 핵심이죠. 5개요. 그리고 4권, 4병으로 바뀌었어요. 자, 윤정은 매주 부모님에게서 동일한 금액을 받아서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여기도 얼마예요? 곱하기 해보면 여기도 350원 나와요. 다 해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지난주에 350원 그대로 썼고요. 이번 주에 350원 그대로 썼습니다. 다만 뭐가 줄었어요?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 있어 핵심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윤정이가 20원, 30원, 20원일 때 7개, 3개, 6병을 사용을 하다가 5개, 4권, 4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해 놓고요. 이제 보기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기억은요. 지난주에 윤정이 이번 주와 동일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실은 이 문제도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베이스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윤정이 이번 주와 동일한 소비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윤정이가 이번 주와 동일한 소비를 하죠. 그러면 가격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의 가격이지. 지난주의 가격에서요. 이번 주에 소비량으로 갑니다. 그러면 20원, 30원, 20원에 5개, 4권, 4병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00원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보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윤정이 이번 주와 동일한 소비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대요. 돈이 부족해요, 여러분? 아니죠. 50원 남죠. 이해됐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50원 남아.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윤정이 이번 주와 동일한 소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윤정이는 안 했다고요. 이해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니은요. 이번 주에 윤정이 지난주와 동일한 소비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대요.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가격이 오른 이 가격에다가 요걸 소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 드냐면요. 450원이 필요해요. 자, 윤정이가 가진 돈은 얼마? 350원이요. 근데 얼마 쓰겠다고요? 450원 쓰겠다고요? 안 되죠. 예상 가능 곡선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프 딱 기억해 놓으시면요. 예상 가능 곡선, 소비 가능 곡선요. 예산선. 자, 그러면 내가 350원인데 실제로는 여기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돼. 소비 불가능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디귿요. 윤정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디귿과 리을이 조금 상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찾아낼 수 있으면 답은 선명하게 가거든요. 기억과 니은은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죠? 디귿 볼게요. 윤정이 이번 주에 소비에서 얻는 만족도는 지난주 소비에서보다 높거나 같다라고 나오고요. 이제 리를 한번 볼게요. 리를 보면 선명하게 답이 나오니까요. 윤정이 지난주 소비에서 얻는 만족도는요. 이번 주 소비에서 얻는 만족도보다 높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350원을 가지고 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7, 3, 6을 했다라는 거지. 지난주에요. 그런데 나 이번 주에 뭐 했냐면요. 이거 여러분 5, 4, 4 했죠. 5개, 4권, 4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는요. 이렇게 했고요.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5, 4 아니죠. 5, 4, 4죠. 5, 4, 4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소비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처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소비를 지난주에 할 수 있었다면 얼마 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300원 든다고 했죠. 맞죠? 이렇게 해보세요. 기억에서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난주에 윤정이 이번 주와 동일한 소비를 하는데 얼마 필요했다고 해요? 300원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소비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난주에 윤정이는 이번 주와 동일한 소비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윤정이는 지난주에 이 소비의 조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소비의 조합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윤정이에게 최소한 이 소비의 조합이 이 소비의 조합보다는 만족도가 크거나 최소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지난주에 5, 4, 4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얘를 선택 안 하고 얘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지난주가 크거나 최소한 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디귿은 자동적으로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사실 대학 가서 좀 배우면요. 아주 어려운 이론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기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그죠?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쭉쭉쭉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해내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뭐 어려운 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패턴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이번 주와 지난주의 소비 패턴을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보고요. 다음 문제,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앞마당 9회 33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참 그렇죠?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진짜로 좋은 문제일까요? 아니요.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겠죠.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33번 문제하고 세트 33번 문제고요. 그 앞에 32번 문제가 세트형 문제였는데 역시나 친절하게 앞에 문제에서 답을 어느 정도 힌트를 줬어요. 이제 찾아가 볼게요. 어떤 건지. 자, 고품질과 저품질의 스마트폰의 생산 비용은 각각 20만 원과 5만 원이에요. 문제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뭐라고요? 고품질의 스마트폰은 20만 원이고요. 저품질은 5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저 고품질과 저품질 스마트폰에 대해서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30만 원과 10만 원을 각각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가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소비자들은 30만 원의 가격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20만 원에 생산해서요 30만 원에 판다라는 이야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단, 상현전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품질을 알고 있으나 소비자는 겉모양으로 이를 구분할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중요하죠. 이게 경제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죠? 경제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소비자는 겉모양으로 이 둘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소한. 근데 거래하는 당사자인 상현전자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가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둘의 거래의 양, 정보의 양이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정보의 양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거 배웠어요. 거래 대상자들이 거래를 하는데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하면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다. 그죠?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를 공부할 때로 다시 돌려봐서요. 정보가 대칭되는 시장이 있었다. 그죠?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다 알죠. 그러나 정보는 대부분 완전 경쟁 시장을 빼고 나머지 모든 시장에서 정보는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됐죠? 얘는 많이 알고 있고 얘는 적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예요. 자,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요. 시험 문제에 뭐 수능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경제 앞마당에서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딱 두 가지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모럴 해저드,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다. 그죠? 두 번째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덕적 해이하고요. 역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둘 다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적이에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비대칭적이냐면 도덕적 해이는요. 히든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겨진 행동 때문이에요. 행위가 비대칭적.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게 되면 이제 하게 되는 알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 하루 8시간 동안 그죠? 알바를 하는데 내가 8시간 동안 편의점 일만 할까요? 그렇죠? 뭐예요? 중간에 휴대폰도 확인하고 사장님 없을 때 눈치 보면서 휴대폰도 확인하고 잠은 좀 자긴 그렇겠지만 아무튼 딴짓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도덕적 해이예요. 숨겨진 사장님이 모르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청소 시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청소 시간이 담임 선생님이 계시면 청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담임 선생님이 없어지면 창밖 바라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네 이런 거. 이게 뭐라고요? 히든 액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가요? 행위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레몬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레몬 시장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나중에 경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이론이 되게 대단했던 거예요. 레몬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테니까 있지만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역선택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감추어진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성이 감추어져요. 다시 말하면 히든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이나 정보가 감추어져 있다는, 속성이 감추어져 있다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보의 비대칭 상황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더 이 개념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어렵게 낸 문제예요.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낸 문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든 문제거든요.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현전자는 소비자들이 겉모양으로 스마트폰의 품질을 구분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이용해서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이 점을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이용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있어요. 그죠? 상현전자가 뭔가 속성을 속이려고 하는, 그죠? 레몬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뭔가 속성을, 스마트폰에 대한 속성을, 고품질 스마트폰과 저품질 스마트폰에 대한 속성, 그죠? 그 속성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야? 역선택 상황이죠. 레몬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시장에서는 기업의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소비자들은 지불의사는 니은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2번 문제가 이거잖아요. 소비자들도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소비자들은 고품질과 저품질을 구분할 방법이 아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비자들은 역선택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저품질의 스마트폰을, 시장에서는 저품질의 스마트폰이 판매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고품질의 스마트폰이 축출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품질의 스마트폰이 남게 되고요. 지불의사, 이때 소비자의 지불의사는 얼마라고요? 당연히 저품질이니까 1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 볼까요? 그래서 32번 문제의 핵심적인 정답은요. 32번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품질의 스마트폰 10만 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였죠. 이제 93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상현전자는 판매 후 1년 이내에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1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10만 원의 보상 계약이에요. 이때 여러분 핵심 뭐냐면요. 이 10만 원의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다라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하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면 돼요.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중고차 시장이거든요. 그럼 중고차 시장에서 이 중고차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품질 보증서를 주면 레몬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대등한 정보를 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10만 원의 보상 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때 상현전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현전자의 입장에서는요. 고품질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20만 원이 들고요. 저품질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5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자, 5만 원이 드는데 여기다가 10만 원의 보상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요? 생산비가 15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품질을 만드는 것보다 저품질을 고품질이라고 속여서 파는 게 뭐라고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20만 원의 생산비를 드리는 것보다 5만 원짜리 만들어서 10만 원을 보상해주고 15만 원을 파는 게 훨씬 더 상현전자에게 경제적 이윤 극대화에 유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현전자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속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소비자들이 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상현전자는 이 상황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20만 원짜리냐, 5만 원짜리 고품질을 생산할 것인가, 저품질을 생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얘를 생산하려고 하는 유인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보상 계약이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상현전자의 행동을 도덕적 해이를 막을 만큼의 유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15만 원이거나 20만 원이라면 충분히 유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2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만 원이 되니까요. 아예 그냥 고품질을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10만 원이기 때문에 저가폰을 만들려고 하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보상 계약이 제시되지 않으며 저품질 스마트폰만 판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이 상현전자의 판매 전략은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저품질 만들어 놓고요. 이걸 고품질이라 속여서 팔고 그 다음에 이게 들통나면 얼마 1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얼마 든 거예요? 팔 때는 30만 원을 팔고 생산비는 15만 원밖에 안 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유인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지불 의사는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마트폰에 대해서도요. 보상 계약이 제시되지 않으며 저품질 스마트폰만 판매된단 말이에요. 왜?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소비자 이론 첫 번째 파트를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개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애정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능력까지 심화 능력까지 생길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남은 강의도 열심히 따라와 주기를 바라겠고요. 선생님은 두 번째 강의 2강에서 여러분들을 생산자 이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